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연세심리상담 클리닉 공동원장 김민혁이고요. 지금 가족협회 대구지부 달성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요원으로 개인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요. 협회 카톡방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법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비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의사들이 잘못되었다. 기존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잘못되었다. 이걸 불신한다. 믿지 못한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란이 되고 혼란을 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뭐 단톡방을 바꾸자는 어떤 제가 의견도 드렸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위험한가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인간의 발달과 정신병의 특성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병의 특징이 퇴행을 하면서 인간이 퇴행을 하면서 이 초기 아동기의 어떤 특징들과 공통적이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취약한가, 그리고 잘 빠지게 되는가,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인간을 조종을 하고 또 뭔가 비법에 혹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PPT가 안 넘어와서 새로 찍었습니다.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 유튜브 내용은 뭐냐면 무슨 이제 동물원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사람의 손을 타서 사람이 만져도 물지도 않고 편안하게 이제 사람 품에서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 어떻게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적응을 하고 하는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보여드리냐고 하면 예,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생존 특성과 발달의 순서들이 있어요. 특히 인간들은요. 자, 그러면 동물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뭐 조류가 태어나든 새끼가 태어나면 계속 울잖아요. 어미 보고 밥 달라고 하고 자기를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 그다음 아이가 하는 행동도 젖을 먹고 그저 울 수밖에 없고 똥을 싸고 그다음 또 먹이를 넣어주고 우유를 먹이고 하는 이 과정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똥을 쌌는데 똥을 치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럽고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특히 엄마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이를 놓고 대략 한 달 정도는 엄마한테 이런 작용이 있어요. 초기 모성 몰두라는 어, 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모성이 극대화돼서 아이한테 몰두되는 시기가 있는데 마치 아이가 태어났지만 한 몸인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똥을 싸서 우는 것인지 우유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차리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면 뭔가 조금 다른 걸 느끼면서 아이가 열이 나는 것도 간파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간파해내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새끼는 특히 뭐 인간의 자녀는 아이는 영아는 부모의 100% 이제 양육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인간의 특성들이 살펴보면 생리학적으로 보면 어,
이 시기에는 엄마의 몸에는 옥시토신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옥시토신은 뭐 사랑 호르몬, 애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로지 아이한테만 몰두하는, 이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작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한테 집중을 해서 아이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옥시토신인데, 이게 모유에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녀 간의 사랑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 했을 때 엄마한테서는 많이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힘든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아이를 케어를 하는 거죠. 입에 혀처럼 100% 100점짜리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초기에 동물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됐는데, 저 사람은 나의 엄마고, 상황과 맥락을 따져보니까 저 사람은 내 아빠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부모인 게 확실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따라야겠다. 그런 걸 인지하는 게 아니죠. 그저 아이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불편한 불편한 대로 하지만, 점점 이게 내게 내 엄마다, 안전한 사람이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보를 캐치를 해요. 어떻게? 인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서 나는 체향,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에, 젖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발달시키는 젖이 나왔었을 때 나오던, 나한테 들려주던 애기 잘 먹네 하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의 톤, 내용은 모르지만 톤,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오는 체온, 난 피부로 와닿는 어떤 촉감, 이런 신체적인 어떤 단어, 그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익숙한 엄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따라야 되고, 엄마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작용은 뭐냐고 하면, 어, 용어가 있는데 투사동일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사동일시란 말이 처음 듣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사동일시는 어떤 것이냐면, 아이는 항상 엄마한테 나쁜 것을 던지죠.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고, 배가 고프면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울음한테 엄마로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자녀가 아니라면 굉장히 날카롭고 듣기 싫은 소리겠죠. 근데 하지만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애기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우유를 먹이겠죠. 또 울면서 하면, 아이고 우리 아기 똥 쌌네 이러면서 똥을 팍 갈겨갖고 엄마한테 갈긴 건데, 엄마는 아이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의 기저귀를 갖고 분을 두드려 주면서 아이를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열이 나도 기민하게 열나는 것을 해서 좀 불편한 감을 없애주고요. 그러니까 이 던지는 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럼 중요한 대상이 탁 받아가지고 이게 넣어주는, 내사해주는, 그러니까 똥을 갈기면 깨끗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으로 대체해주는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똥을 갈겼지만 엄마는 깨끗한 기저귀를 바꿔주고, 나는 찡찡대면 엄마는 나한테 우유를 주고, 나쁜 곳을 쌌는데도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늘 100점짜리 좋은 것만 나한테 넣어주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물도 먹이 주는 사람을 따른다라는 어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케어를 제공을 하고 케어해주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부모의 목소리, 특징, 피부 촉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식하면서, 익숙하고 내가 늘 듣던 것이야, 듣던 얼굴의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엄마죠. 엄마는 항상 안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냐라고 하면,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이가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아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나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와서 움직이죠, 굉장히. 슉슉슉슉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 대부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탁 나타나는 것은 엄마의 손, 엄마의 젖꼭지, 그 다음에 엄마의 어떤 얼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 눈에 아주 갓난쟁이 아이 눈에 6개월이 안 된 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세상의 전부는 엄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처음에는 이 엄마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도 아이를 초기 모성 몰두 때문에 한 몸처럼 케어를 하지만 아이도 자궁에서 나왔지만 내가 세상 밖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뭔가 이질적이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딱 울면 모든 것이 딱 필요한 대로 착착 들어오니까 아, 엄마라는 대상을 모르고 나한테 필요한 어떤 그 중요한 엄마 같은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앙 우니까 착 하고 나타나고 앙 우니까 탁 기저귀 갈아주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전지전능해서 전지전능하고 내가 이것들을 우유도 기저귀도 그다음에 약도 모든 것을 케어도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면서 전능감이라는 것을 가지는 시기예요. 6개월 정도가 6개월에서 1년 전까지 전능감의 시기거든요. 그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아예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입장에서 이게 일어나는 행위들의 결과가 내가 대단해서 평 마법을 부려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 조금 지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면 뭐 손가락 같은 게 이게 내 몸이 건지 모른지를 빨아보니까 내 손에 느낌도 있고 발달하기 위해서 몸도 뒤집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박수만 치다가 좌우도 이제 분리가 되고 척추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기도 앉고 그러다가 한 8개월쯤 되면 이게 얼굴, 귀, 뭐 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내가 만들어낸 좋은 엄마 같은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커보니까 8개월쯤 되니까 이게 전체 엄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익숙한 목소리 톤 아닌 새로운 사람이 탁 나타나면 어때요?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앙 하고 울죠. 보통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낯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이 아이는 한 1년 정도까지는 아이는 엄마랑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엄마 생각인지 엄마랑 나랑 분리됐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안에 엄마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서 꺼내서 필요한 대로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는. 그런데 돌 정도 되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죠. 걸음마를 하고 하니까 이제 누워 있었을 때 보이는 세상하고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면서 보는 세상이 틀려요. 나는 누워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정신만 있고 내가 뭔가를 짠 하고 마법을 부려서 전능감을 형성시켜서 창조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여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엄마도 움직이고 나한테도 몸이 있네. 정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몸이 있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바디 스키마, 그러니까 신체 도식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 도식 개념이 생기면서 아 나한테는 정신뿐만 아니고 몸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신이 시키는데 몸을 움직일 수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발달 과정에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1년 되기 이전의 세계는 다 창조성의 세계, 전능감을 느끼면서, 전능 환상이라고 하죠. 느끼면서 엄마 젖을 먹고 아이는 잡니다. 하루 종일. 자면서 낮에 봤었던 모빌의 빨간 색깔, 엄마 젖가슴에, 젖꼭지에 둥그런 것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코에서 뾰족한 것들, 뭐, 그 다음에 손에 느껴지는 어떤, 머리카락, 그 다음 냄새,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 꿈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마치, 어, 레고를 하듯이 막 만들어내요. 뭐 새 모습이 들리고 소리가 들렸으면 새를 이상한 뭔가를 새를 만들어 가지고 내기도 하고 또 그 새를 없애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상 상상계라고 하는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막 뭔가를 만들고 없애고 공격하고 부수고
막 하면서 이 정신세계를 넓혀가면서 인지 발달이라는 것을 해요. 발달. 이 정신세계를 발달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살 정도 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이 시기가 1년 정도의 시기가 되면 어떤 거냐면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꿈꾸면서 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이 시기 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아침에 이쪽 젖을 왼쪽 젖을 빨아서 젖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점심이 돼서 엄마한테 이게 젖을 물렸더니 애가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안 고플 거잖아요. 오른쪽 젖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이는 자기 자아와 자기라는 셀프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만들어냈지만 새로 만든 것 중에서 이쪽 아침에 줬던 젖가슴은 나한테 맛있는 우유를 줬기 때문에 좋은 젖가슴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거는 나한테 맛이 없는 젖을 줬기 때문에 나쁜 젖가슴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어떤 악마, 나쁜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안 고파서 내가 배가 불러서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기 탐색 기능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어떻다는 걸 모르고 모든 원인은 외부에서 가지고 와요. 우리가 그것을 두산하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튼 그래.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분리가 몸이 생기고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고 하면서 이제 애가 조금 컸다고 발달을 했다고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 원인을 찾아요. 왜? 내가 어릴 때 맛없는 젖을 줬다고 이 가슴에 대고 나쁜 대상이라면서 꿈에서 막 공격하고 없애고 발달 과정에서 상상 속에서 막 공격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슴이 엄마의 한 부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공격한 거는 엄마를 공격한 게 되는 거잖아. 이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서 엄마랑 나랑 내 몸에 있던 엄마가 뿅 하고 튕겨져 나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처음 인간은 어떤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처음 나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분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자, 이 죄책감을 가지는데 이때 아이는 굉장히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었고 그 때문에 엄마랑 나랑 두 놈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을 엄마가 처음부터 나랑 다른 몸이었다는 거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감정은 슬픔도 느끼고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의 발달이 생기면 처음에는 좋다 싫다 불쾌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죄책감을 느끼고 엄마가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슬픔도 느끼고 상심 느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죠. 그러면서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개체라는 것을 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들과 조현병, 특히 정신병 환자들이 발병을 해서 퇴행을 하면 어느 시기로 퇴행하냐면 요 시기가 퇴행이 돼요. 태어나서부터 한 1년 반 전후까지 6개월부터 이 시기의 특징들로 엄마와의 정서 패턴들을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랑 딱 분리되면서 어떻게 해요? 외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다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랑 딱 분리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고 그런 세상에서 나는 언제든지 공격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이 생겨요. 이게 뭐냐? 원시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시 불안이 뭐냐고 하면 분리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할 때는 뿅 해서 꿈꿀 때는 뭔가 다 없앨 수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는데 실제 현실 세상에 딱 처음 발디디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전적으로 100% 100점짜리 엄마가 다 해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이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분리불안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한두 살 정도 돼서 밖에 낯선 데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다 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고 있다 엄마가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탁 넣어버리죠. 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바로 엄마를 껴안으면서 울어버리잖아요. 나를 지켜줄 거라는 어떤 전적으로 다 해주는 의존된 엄마가 내랑 탁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분리불안을 느끼면 이게 심해지면 유기불안, 엄마한테 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유기에 대한 불안이 확 올라오고요. 유기에 버림받아 혼자가 되면 이, 이 무섭고 알지 못하는 시꺼먼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박해 불안에 시달리고요. 특히나 사람들뿐만 아니고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악마, 뭐 괴물, 그다음 모형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직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대여섯 살 때만 해도 귀신 하면 놀래가지고 뭐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하고 바로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박해불안, 그럼 결국에는 공격받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인 죽음에 대한 본능을 불안이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지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아까 투사동의시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투사동의시 방법은 우리 엄마처럼 내가 나쁜 것을 줬었을 때 항상 좋은 것을 나한테 주는 사람 것은 좋은 사람,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쁜 것을 던졌는데 나쁜 것을 줬을 때 나를 따지거나 나를 혼내거나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거나 소리치거나 했었을 때 나쁜 것이 들어왔던 느낌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젖주고 뭐하고 잘 닦이고 케어를 해주면 따르고, 그 때리면 무서워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 인간의 특징은 관계는 이 투사동의시의 방법대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불안에 이제 불안이라는 것을 느껴요. 아이가 현실 세상에 가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하고 엄마가 다 해줬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어, 이 시기에 발달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태어나서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3개월 이때는 그래도 조기 모성 몰두라는 게 있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거의 100점에 가까운 100% 아이의 욕구의 기를 맞춰줬었잖아요.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바로 젖주고. 그런데 아이가 좀 걸어다니고 크고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까 말까 하면 내 동생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남편과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좀 우울하다. 에너지가 떨어진다. 힘이 없다. 이렇게 하면 긴밀하게 아이의 어떤 요구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둘째가 생겨서 둘째 케어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거지를 한다고, 빨래를 한다고, 잠깐 식재료를 사러 간다고 아이의 요구를 100%못 맞추잖아요. 뭐 조리원에 있을 때 거의 100% 맞추지만 이제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60점밖에 안 된다고요. 60점짜리 엄마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엄마, 현실 엄마.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입에 혀찬 100점짜리 엄마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 엄마인 거죠. 근데 아이는 어, 이 100점짜리 환상의 엄마에서 60점짜리 현실을 감안한 엄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60점이라도 아이를 꾸준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사랑을 하고 케어해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점점점 적응을 하면서 아이가 천천히 적응을 하면서 환상의 엄마가 사라지고 현실 엄마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이제 현실감과 세상의 아이가 나오는 발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어쨌든지 뭐 우울증이든 뭐 일 때문에 시부모한테 맡겨가지고 시부모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의 어떤 엄마처럼 모성몰두가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하게 엄마처럼 못 해주잖아요. 100%뭐 그런 것든 아니면 내 성격상 나는 아이가 요구보다는 내가 필요한 대로 딱 정해놓은 대로 해주겠다. 애가 울어도 정시되면 뭐 우유를 주겠다. 이렇게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부모의 특징이 있게 되면 이게 아이한테 결핍이 돼요. 왜 결핍이 되냐면
아이 입장에서 사랑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아이는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밖에 모르지 다른 사람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 맥락은 따질 수가 없잖아요. 2살짜리 아이한테 엄마가 야근한다고 좀 늦었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 아이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딱 줘야 그게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늦어지면 실제로 우유를 줬다 하더라도 아이는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들을 못해요. 그냥 배는 채울 뿐이지만 실제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긴밀하게 아이가 원할 때 그것을 충족시켜 줬는다가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척도죠.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는 다 해줬는데라고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결핍이 되었다라고. 이 100점짜리 엄마가 충족되지 못했고 100점짜리 엄마를 충족 못했으니까 60점짜리 현실 엄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왜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제 오해하면서 그 결핍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내 부모 탓이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부모의 양육도 것도 있고 그다음 환경이 있죠. 내가 뭐 공무원이나 복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취직해야 된다. 이 환경적인 맥락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도 있지만 기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전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부모가 평균적으로 잘해주는 게 10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 12점만큼 더 잘했는데도 아이가 결핍됐다고 스스로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기질상 15점이 되어야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12점만큼 남들보다 더 했지만 애는 결핍됐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좀 바빠가지고 7점밖에 못 해줬는데 아이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5점만 만큼만 해주면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기 때문에 7점 해줬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무리 잘하건 못하건 그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받고 환경적인 영향도 받고 그다음 부모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양육의 어떤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다기 때문에 부모 탓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배제했었을 때 여튼 아이가 이 100점짜리 엄마에 대한 환상이 충족이 안 되면 60점짜리 현실 엄마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게 결핍을 느끼면 결국에는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 나는 사랑을 요구했는데 엄마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내적 대상에서 현실 대상으로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인간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내적 대상과 현실 대상이 있어요. 자, 내적 대상은 내가 외부적인 어떤 정보들보다 내가 커오면서 결핍된 것들, 내가 바라는 욕구들,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리고 현실 대상은 외모, 목소리, 억양, 뭐 직업, 대화 패턴, 뭐 여러 가지 그 행동들 봤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현실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이 내적 대상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이 내적 대상, 쉽게 말해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느끼니까 그 100점짜리 엄마는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게 돼요. 그럼 그 환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심파극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남자가 있고 이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이 많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결혼하면 우리는 강남에 비싼 집도 사고 바로 너는 내가 다 해주고 가정부 부려가지고 다 하게끔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여자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죠. 돈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다가 나한테 돈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 내적 대상에 대한 어떤 환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분이 그런 거죠. 나머지 10개 중에 9개는 현실은 전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보니까 찾아 물어보니까 사기 전과도 있고 직업도 뭐 사업을 한다는데 뭐 불분명하고 돈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빚 많고 막
신용불량자고 이렇다라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거짓말로 이 사람을 내가 다 해줄게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가족 뜯어 말리겠죠. 네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서 그것은 뭐 사기 전과는 그때 남자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고 돈도 지금 누구 빌려줘서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남자가 하는 거짓말들을 다 믿고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내서 부모를 설득하죠. 왜? 왜냐하면 이 내적 대상 100점짜리 엄마는 세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성인이 되면 육체적인 엄마가 그것을 못 해준다는 걸 알면서 어떤 다른 대상, 이성한테 그것을 가거나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완벽한 부모,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다 알아주는 어떤 그런 내 욕구에 기반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이 한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전체 이 사람의 이미지화 시켜버리면서 이 사람은 정말 100점짜리 완벽한 남자라고 스스로 세뇌를 해서 착각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상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나머지 아니라는 증거들을 갖다 도 이건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게 나한테 지금 잘해주고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전체로 100%로 봐버리고 나머지 거는 다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스토리의 결말은 결혼해서 살아보니 애 놓고 살아보니 돈도 안 벌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또 따지갖고 네가 나를 다 사랑해 준다고 했는데 왜 다 거짓말했냐고 하면 때리고 그러다가 아이 안고 도망가갖고 엄마 보고 내가 속았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결로 결말이 않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죠. 왜 그런 스토리가 되냐면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내적 대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느냐. 이게 특히나 결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조현병의 당사자 특징들,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조현병의 특성들은 환청 감각도 있지만, 일단 제일 큰 문제 대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대인 관계가 안 되냐고 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시기에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다 싫다라는 감정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와 분리가 되었나라고 하는 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쭉 이 2살, 3살 되면서 감정이 분화가 돼요. 분화. 이 감정을 분화시키는 것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엄마의 눈동자를 보고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주고받고 하면서 감정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감정. 처음에 좋다 싫다의 감정에서 2개에서 4개. 예를 들면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아이가 모르죠. 시원섭섭하다 이런 감정 모르고 그럼 굉장히 성인이 됐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처음부터 오진 않죠. 그러면 분화가 되고 좀 더 세밀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하면서 정서도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핍이 아까 사랑이 결핍이 됐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아까 투사 동일시한 과정으로서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음 단계 가다가 이게 상호작용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서가 분화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거죠. 성인이 됐는데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고 나도 좀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도 안 하다 보니까 교류도 안 되고 이러면 이랬든 저랬든 발병 이전에 보통의 조현병 환자들 그다음에 뭐 정신증 당사자들이 겪는 어,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가 보면 고통스럽죠. 고통은 뭐냐면 불안하고 고통하고 무섭고 힘들고 이게 뭐 전부 다 감정이죠. 감정. 정서잖아요.
괴로움도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상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나한테 비난이 들려오고, 예를 들면 대인관계 어렵고 고통이 차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분열되고 하면서 머릿속에 꽉 차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고통스러우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브레이크가 발동이 돼요. 이게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이게 방어기제 중에서 정신병 수준으로 방어기제들이 있어요. 그 방어기제가 발동된다는 말은 퇴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나한테 이 감정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나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덜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현병 이제 활성화되고 초발할 때 되면 막 이 현실 세계도 왜곡이 일어나고, 막 그다음에 환청 환각도 생기고 누가 날 감시한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퇴행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전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못하는 정신병 수준,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어떤 이 수단인 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죠. 그러면서 뻥 터지면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퇴행을 하면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 꼴을 안 보기 위해서 난 차라리 너무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눈을 찔러버려갖고 안 보, 장님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듯이 차라리 내가 이 대인관계 어려워가지고 아예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난 로봇 상태로 그냥 퇴행해버리면 나는 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본능 때문에 내 감정을 내 스스로 가슴 싹둑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분화가 됐다 했잖아. 1단계, 2단계에서 2개에서 4개, 4개에서 10개. 이 과정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투사동일시라고 말씀했죠. 어린 1살짜리도 안 된 어린 아이가 부모와의 대인 관계를 하는 수준으로 퇴행을 해요. 그게 뭐가 퇴행을 하면 정서가 퇴행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 기능, 감정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대인관계 기능이 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보십시오. 지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어디 장소에 검색을 해서 가고 스마트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뭔가가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범주에 다 있어요.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 안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병 때문에 이게 뭔가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초기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초기 영향기 수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던 전능 환상이 있고 분리 개별화 시기 있고 이 6개월에서 1살 반 요 사이 시기로 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성인 정상, 인지도 거의 뭐 정상에 가까워. 그런데 정서 처리 수준, 관계를 맺는 수준은 어린 아이가 1살, 2살의 수준이 되는 거죠. 굉장히 미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초기 아동기의 이 시기의 아이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기에 1살, 1년 반 이전에 이 빨간색으로 하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말을 잘 못 알아듣죠. 엄마가 야근을 해서 늦게 와서 미안해. 야근을 했다라는 개념은 뭔지 모르죠. 미안해도 잘 몰라요. 그냥 미안해 하면, 아, 나한테 뭔가를 뭐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냥 나쁜 톤은 아닌가 보다. 아이들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듣는다 했잖아요. 그럼 정서가 발병을 해서 초기 아동기로 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자녀들을 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약 잘 먹고 빨리 복학해가지고 어? 직장도 없고 친구들은 다 그런데 너 복학도 하고 너 이겨내야지. 부모가들이 도와줄 때 힘내가지고 좀 이겨내봐. 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말의 언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랑과 걱정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정보를 무엇으로 듣냐고 하면 언어를 알기 이전 단계 아이들이 정보 파악하는 정서 처리 방법.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이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사자는 와와 와와와 너 그래서 복학해야 되고 머리로서는 부모가 나를 걱정하는 것 같은 거는 걸 아는데 이 최종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과를 종합해서 썼을 때 나는 어떻게 결론을 얘기 짓냐 하면 부모가 나를 뭐라 하는구나.
또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난 내가 뭔가를 또 잘못했는가 보구나. 아, 부모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젖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그래, 그렇지, 사랑해. 이런 느낌이 따뜻한 빨간색의 느낌이 아니라 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부 다 파란색의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날 비난한다고 느끼고 언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그 나한테 따뜻함을 해주는 특히나 내가 병이 나서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아이 입장에서 내가 너무 약한 아이라서 아니면 병이 나서 내가 지금 회복 중인 상황에서는 퇴행을 하면 마치 한 살 때 100점짜리 엄마하고 내가 기민하게 뭔가 울기만 하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 때 잘 울었다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젖을 주는 그런 엄마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고 뭔가를 현실적인 원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아이한테 현실적인 원리를 들어갖고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똥을 싸는 게 안 돼. 기저귀에다 오줌 싼 게 네가 걸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오줌 넣어야 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어 이전의 애들의 특성처럼 정보를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이에게 사랑은 자기애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결핍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부모가 심리적으로 조금 특별하고 성격적인 부분들이 불안이 있거나 아니면 편집적이거나 강박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부모도 성인이지만 낯선 상황, 부모 아이 처음 키워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 나가죠. 근데 내 부모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통제하고 왜냐하면 다칠까 봐 걱정이 되니까 과하게 통제를 하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막 기어다니다가 뭔가를 입에 넣어. 그거 넣으면 그거 먹는 건 아닌데 빼 이게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기어다닐 때 조심해 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한다든지 아이 딴에는 발달하기 위해서 이 놀이 작업 이렇게 주무르는 소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상자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막 뭐지 흙 같은 걸 만져갖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더 발달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현실 원리를 딱 갖다 들이대 버리면 어지럽히는 건 안 돼. 지지하지 마. 이렇게 돼요.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고 교육 방법 따라서 이렇게 펴놓고 물감도 만지게 하고 차량놀이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안 돼. 통제는 못하게 하는 거죠. 뭔가 만지고 어지는 거 딱 싫은 거예요.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하지 마, 못해라고 이제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엄마, 내가 본능에 있는 엄마 100점짜리 엄마는 내가 뭐 해도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엄마 왜 계속 나보고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 화를 내지? 난 사랑 못 받는 건가? 이렇게 불일치감을 느껴요. 그게, 심리학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 수치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불안, 강박, 뭐 이런 성격들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뭔가 자기 주도식 학습할 때 그 자기 있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는 그 자기도 발달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크면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뭐 하려고 이래도 되는가? 이러면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행위 자체에도 확신을 못 가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분열된다고요. 그건 이게 발병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모의 어떤 특징들이거든요. 여튼 어, 설명을 드리면 퇴행을 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퇴행을 했다. 그러면 퇴행을 하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느냐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입니다. 정신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신화. 정신화는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자동적 핵심 기술인데요. 이것은 발달 과정상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동차 오토매틱으로 수동으로 일단 안 넣어주고 자동으로 변하듯이 만들어지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어, 양육이 결핍이 됐다든지
초기 아동기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정신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엔 정신화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발병을 하면 이 정신화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왜? 정신화 기능의 핵심이 정서거든요. 아까 정서를 차단했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랑 상담을 했던 친구가 한 명이 직장고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잘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렸냐고 그 상황을 얘기해보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누구야 칼 없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보고 칼이 없길래 칼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갑자기 막 사장이 니 이전에도 그러더니 뭐 장난치면서 막 화를 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방에 있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자기 방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야, 이 휴지 좀 쓰레기통에, 이 휴지를 가리키면서 이 휴지 좀 쓰레기통에 넣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오빠가 막 화를 내더라면서 니는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럴까요? 이 정신화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당사자들 대부분 정신화 기능들이 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이 정보들이라고 하죠. 비언어적인 단서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단순히 예를 들어 볼게요. 1차적 사고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인지만 사고만 하는 칼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답은 문자 그대로 칼이 있니? 없니? 이 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칼이 없어서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1차적 사고예요.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는 대인관계라는 것은 정신화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있니 없니라는 것은 나는 거기서 어떤 것은 사장의 어떤 생각, 의도를 하고 사장의 지금 기분 상이나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신체적인 목소리 톤, 제스처, 비언어진 단서 있죠. 그 다음에 뭐 표정, 그 다음에 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사장과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영성,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과 의도를 따져서 행동을 하잖아요, 대인관계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보고 지금 칼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니?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1차적 사고에서는 칼이 있니 물어봐서 칼 없는데요를 했는데 화를 냈던 것은 이 사장은 칼이 있냐 없냐라는 걸 따진 게 아니고 2차적 사고는 그 의도를 얘기한 거죠.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 의도를 낸 거예요. 나는 상사로서 지금 내가 필요한 칼을 너한테 찾아서 나한테 대령을 하라는 걸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2차적 상황이죠. 맥락에 따르면.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휴지통에 이 아이는 1차적 사고를 했던 그 사람은 저랑 상담했던 분은 엄마가 이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해서 이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화를 냈어요. 근데 2차적인 사고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과의 엄마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감정, 그 다음 표정, 관계, 뭐 여러 가지 것을 따라서 부모로서 지저분하게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감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얘기 못하면 우리는 다 둘러서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내가 너보고 그 휴지를 넣으라 한 게 아니고 지금 봐 옆에 휴지도 떨어져 있고 이 옆에 휴지도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의도는 청소 좀 해라고 하는 의도였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체를 청소를 다 해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해야 될지를 굉장히 와해됐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냥 찍어서 얘기를 해서 이 휴지 좀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좀 하라는 어떤 2차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화가 깨졌다는 거죠. 정신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단순하죠.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상황과 맥락 3살짜리, 2살짜리 애가 초콜릿 줬는데 이를 먹고 있는데 이거 니한테 잘못 준 거야. 이거 형아 줄 거였어라고 뺏으면 어떻게 바로 울어버리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유괴를 하기 위해서 저기 엄마 있다. 엄마 과자 줄게. 과자 줄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과자를 줄게라는 것들. 저 사람 아이 입장에서 이상하네. 의도가 있는 거 왜 5살에 나보고 과자를 사준다 하지? 의심을 하거나 뭔가 상황이 뭔가 불일정 이상한 느낌들을 받으면서 정보들을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이거는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만 듣는 거예요. 과자를 준다니까 가는 거죠.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봤고, 얼굴에 상이 표정이 매우 선하십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은, 알고 있는 정보 사입이?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호의적인 것을 하지? 차림새를 보니까 뭔가 절에서 나온 것 같고, 옷, 그 다음에 톤이나 표정, 눈빛 보니까, 뭔가 이질적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싫어요. 저는 뭐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가잖아요. 그런데, 어, 1차적인 사고를 하는 정신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 얼굴은 잘생기고, 관상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 뜻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또 물어보면,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잘생겼다, 좋다, 멋지다, 뭔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그런가? 라고 단순한 1차적 사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속 집단으로. 자, 왜 또 그런 게 있냐고 하면, 아까 말씀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늘 100점짜리 엄마가 있을 거라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귀신, 어떤 관상, 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편집의 특성들이거든요. 어떤 편향된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평생 숙제처럼 찾아다니는데, 상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훅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고, 세뇌되게 되고. 그거는 전부 다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 남자든, 종교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내적 대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화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특히 감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감정이 차단되고, 아이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나 그거 좋아 이렇게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버리죠. 늘 생각하는 먹고 자고 본능적인 것만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냐 그랬다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능적인 욕구가 정서보다 앞서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정신병 차단됐다라고 하잖아요. 뭐 조울증은 이게 양과 조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감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차단되면 이 정신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동기라는 것이 잘 안 생기거든요. 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강한 감정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모멸감을 당했다. 굉장히 불쾌한 것과 수치심을 느껴서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보여주겠다. 라는 어떤 감정에 강력한 감정이 있어야 이 동기가 유지가 돼요. 하루, 이틀, 3일.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행동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고통이 들어오고 힘들지만 그 정서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감정이 없고 아이처럼 초기화돼 버리면 아이의 감정들은 하루가 채가지 않아요. 본능이 다 배고프면 언제 그랬는지 말을 다 바꾸잖아요. 나 이거 안 할래.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들이 너무 본능적 욕구가 강하니까 감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오늘 막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래 하면,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도 일할 거예요, 선생님. 나 직장 알아보려 했다. 막상 이틀 정도 돼가서 지나가지고 일을 나가면, 조금 힘들면 이 감정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감정들이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 초기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언제 그랬는지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 감정, 여러 가지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다 통합시켜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때문에 한다는 이런 현실, 현실 대상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예요. 감정은 모르겠고 신체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보가 들어오는데
비언어적인 것들, 표정 이런 것들도 캐치가 잘 안 돼. 그러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 살아있는 건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 이런가 저런가 이런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우리가 감정과 비언어적인 단서와 신체 정보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면 자동으로 아, 저 사람이 저거는 나를 깔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화를 내야 돼라고 바로 튀어나갈 텐데 저는 뭐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이 정보가 캐치가 안 되니까 특히 정서적인 것들과 신체적인 부분들이 캐치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지 이 대인관계가 주고받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사고 단순하다는 거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속는다는 거 단순하다는 거 특징입니다. 자, 결국에 이 정도 하고 이제 편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편집을 해서 편집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세상은 흑과 백, 옳, 참과 그름이 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참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거죠. 그게 편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 다르다라고 나한테 비난하면 나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항상 늘 참인데 나를 비난하면 상대방은 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은 나를 질투하고 나가 부러워가지고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하는 거야. 나는 오라라고 하면서 계속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는 박해망상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편집등도 정신병의 영역이라서 일부 편집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현실 검증력이 손상 안 되었지만 자기가 꼽히는 데는 손상이 됐어요. 아니면 의처증, 의부증처럼 와이프가 바람을 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꼽히면 그건 정신병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뭔가 영적인 어떤 거에 이론에 심취했다. 거기에서 보면 빠져들면서 정신병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병이라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집증 환자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병원에 안 갑니다. 편집성 조현병이 심한 사람들이 편집증적인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냥 혼란, 분열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죽어라 약 안 먹는다고 막 약에 대한 불신하고 이거는 분열증에서 이제 분열의 특징보다 편집의 특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안 먹으려 불신하고 이것을 통해 갖고 나를 조종하고 음해하려고 한다는 특징들이 편집적인 사고가 너무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편집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진실, 그다음 영적 세계, 귀신, 이 환상의 세계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잘 믿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 영적으로 자기를 끌어당기는 주는 사람들, 완벽한 부모에 대한 어떤 환상, 뭔가 있을 거라는 환상, 분명히 진실이 있다, 분명히 답은 있다, 아무리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안 들리는 거죠. 없다라고 한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한 것을 부정하는 건데 그런 것을 부정하는 기능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옳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찾고 막 댓글을 달고 막 수집을 하고 하면서 결국엔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았어. 증명을 하려고 하죠. 그럼 그럴싸합니다. 대부분. 뭔가 맞는 것 같고 조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전문가들이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죠. 다 논리적인 개연성이 하나도 없고 다 뻥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하면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전혀 개연성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되기 쉬워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조종을 많이 하죠. 편집증은 100%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1차적인 사고를 아까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맞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맞는가 보다. 의도를 보지 않고 확실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아라면서 선동이 되고 조종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집적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자기를 높은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나 세뇌를 잘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또 세뇌 당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편집증이 있으면 확 이제
끌려간 어떤 비법에 대해서 빠져드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식이 병원한 것은 이 내가 어떤 편집정이 하나 꼽히면 뭐 비법이 있다느니 뭐 어디 가면 낫게 해준다느니 그런 슈도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의존을 많이 하죠. 왜냐면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거라는 어떤 굉장히 병적인 신념이 있으니까요. 그분 자식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유혹이 되는가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정신병 퇴행했다라고 하죠. 그 퇴행을 했고 아까 어, 내적 대상의 결핍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일적사상. 어떤 현실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나한테 결핍됐던 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면 특정 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저 혹시 심리검사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 심리검사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왜 나한테 심리검사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표정을 보고 뭐 등급을 보면서 아우 집시가 싫어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심리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면 심리 나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적 대상,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그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100% 100점짜리 엄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댔잖아요. 심리 나오면 관심이 쑥 가는 거예요. 뭔데요? 해볼까요?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임상심리에서 하는 병원에서 하는 심리 검사의 어떤 판독을 하거나 진단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이 많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시켜서 조종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트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티가 나죠. 뭐, 이런 사람이, 맞아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너무, 나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고, 나보고 비난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맞춰주죠. 100점짜리 엄마가 되면 세뇌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됐고, 그렇게 맞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막 맞장구 쳐주고, 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좀 더 심층적인 얘기들을 우리 한번 가서 와볼래요? 그런 소속 집단이 있어요. 하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어떤 쉽게 말해서 용매 같은 되게 감각적인 어떤 무당 같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면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바로 이렇게 이랬었지. 그러면서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탁탁 던지면 어떻게 알았냐면서 그런 것들 하면서 확 자기가 보여주지 않고 얘기 안 했는데도 이것을 알아차린 거 보니까 굉장히 아까 편집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진실, 숨겨진 방법, 비법, 영적인 힘, 막 귀신의 돌 이런 환상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훅 끌리니까 가는 거야. 진짜요?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아까 원시 불안을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고 일단은 하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와 있으면 괜찮다면서 그러면 이게 뭐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인간을 조종하고 세뇌시키는 방법은 트릭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까 처음 얘기했어. 시작할 때 했죠. 투사적 동일시. 100점짜리 엄마라고 느끼면 사람은 달아붙는다고. 모든 인간들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내적 대상에 결핍이 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그런 대상을 찾아다녀요. 아까 사기꾼 얘기, 어떤 집단 얘기.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그러면 종교나 사이비마다 방법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고 막 그나마 몇 번 교류를 한 사람들이 눈을 쳐다본다. 그럼 되게 불편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봐서 막 어떤 구호를 외친다든지 주문을 외치면서 막 환영한다 박수를 친다든지 행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자신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게 해주죠. 자신이 어떤 결핍 부분들, 그 다음에 소원했던 것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불만들을 터트리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 부모 이거 막 해요. 네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것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부모의 업보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바꿔야 돼. 너는 이제 구원받았고, 너는 변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막 박수 치면 순간적으로 늘 나는 비난받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느끼는데 거기 가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받들어 모셔주고 박수치고 대단하고 막 환호를 해주니까 카타르시스 확 느끼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든 다 맞다 해주고 100점짜리 엄마가 해줬었던 그때 내가 똥을 싸면 다 웃으면서 가르쳤던 그 환상의 엄마를 다시 차고 싶은 욕구를 여기서는 충족시킬 수 있어 하는 거야. 그럼 훅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같이 종교활동 포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소랑 틀린 걸 이제 캐치하겠죠. 뭐 돈도 달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바쁘다 하고, 늦게 들어오고, 뭐 하냐, 뭐, 교회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상하게 낌새를 쳤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간 게 아니고, 사이비 집단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집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해서 그거 뜯어 말리게 되죠. 아까 처음에 아, 말했었던 교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정, 쉽게 말해서. 불안하죠. 애가 이상해질까. 그러니까 정신이 있냐, 없냐, 어쩌고 저쩌고 막 비난하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막 엄마, 아버지, 뭐 형제들까지 다 뜯어 말리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퇴행을 했잖아요. 아까 퇴행을, 아이 수준 퇴행했던. 그러면 와와와와와 가족들이 세 명이서 다 나를 비난한다고 느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했던 한 살 때의 엄마 행동처럼 내가 했던 모든 것이 그냥 다 괜찮다라고 해주길 원하는 내적 대상이나 환상에 있는데 또 현실에서는 나보고 잘못됐다고 네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이상한 데 들어갔다 하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드는 거죠. 그럼 다음날 가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했는데 너무 딴에는 그래도 고민해서 나 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고 미쳤다라고 정신 나갔다 하고 막 정신 차리면서 뭐라고 혼내고 때리고 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종교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자매님, 형제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나보고는 잘못 안 됐다고 부모를 욕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자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쇼맨십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체험 같은 걸 하면서 다시 거듭났다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뭐 자매님 새로 태어났다 하면서 어떤 그런 순간적인 막 몰두하면 순간 올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좀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괜찮다 하고 그게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고 우리는 이해한다 하고 엄마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보고 잘못했다는 거라 네가 정신을 못 차렸냐 하면서 계속 비난 그럼 왈왈왈왈왈왈 나를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쪽에서는 자매님 사랑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파란색 한쪽엔 빨간색이 들어와요. 따뜻한 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 손을 다 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등장합니다. 교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자극하느냐 원시 불안을 자극하고 구원환상을 만든다고 했었죠. 뭐냐 하면 이 불안 자매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매님이 정 불편하시면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지를 하고 공감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매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그쪽에 가면 당신이 그동안 평생 살아왔으면서 고통스러웠던 비난, 그다음 내가 잘못했다는 질책, 그다음 세상에서 뭔가 멸시받았던 것들, 직장생활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체험하게 돼요.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고통스러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매님 원하시면 우리는 기다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가면 욕하면서 빨리 오라면서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빨리 와 하면서 막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분리불안이 생기고 이 겨우 내가 원했던 환상의 100점짜리 엄마의 사랑 같은 것을 해주는 이 집단에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여기서 버림을 받으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그 고통이 시작될 것 같고 그 고통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구원 환상이 생겨요. 내적 대상의 환상인데 이게 구원자 환상이라고 하면 진짜 내가 100점짜리 엄마 있을 거다라는데 등장해요. 어떻게 하면 교주가 등장해서 내 눈을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고 내가 다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하고 나를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 이 원시로 죽을지도 모른다. 이 원시 불안, 영아들이 느끼는 그 불안을 느끼면 구원자 환상이 되고 100점짜리 엄마를 해주면 이 투사동일시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엄마가 해주듯이 붙어버려요. 바로 한 몸인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교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교주님의 일부분이에요. 당신의 일부분이에요. 날 몸에 입에 혀처럼 손처럼 발처럼 써주세요.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마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모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고 아예 가족이랑 연이 끊죠. 그러니까 인간을 조종하고 세뇌시키고 뭔가 이 사람들의 환상을 충족시키면서 결국에는 피를 빨아서 나를 위해서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도 간혹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랑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보를 던지고 하면 이질적이면 탁 환상이 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 있었을 때 최순실이 가족들하고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종하면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랑 인연을 다 끊어놔요. 그래야 갈 데가 없고, 그럼 갈 데가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것들도 스스로 세뇌시켜서 그건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만들어서 그 집단에 어,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간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건 이미 엄마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지 현실적인 원래 그건 안 돼. 맞아 틀려. 네가 그럼 인생을 망해. 넌 복학해야 돼. 직장을 가야 돼. 그런 얘기가 뭐가 통하겠습니까? 내가 소원했던 그 가장 원했던 죽음을 과 맞바꿀 수가 없는 가장 안락한 그 시대를 간 것 같은 어떤 환상에 딱 붙어버리니까 이건 인간의 언어로서는 분리를 시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인, 내가 비법을 안다, 대단한 길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종교의 영역을 다 떠나서 전부 사람을 세뇌시킬 때는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내가 맞는 것 같고, 나를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분리의 불안을 느끼고, 마치 세상이 나를 박해해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설사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나를 100점짜리 엄마로서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그 환상을 딱 붙들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인간이 투사동의식 기법에 의한 사이비 교주들이 인간을 세뇌하고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무당, 목사 방법 있죠. 그러니까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편집성, 그 다음에 각종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편집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연극성 성격장애, 꽃뱀들, 전부 다 남의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방법,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조종하고 세뇌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뜯어먹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그렇게 유혹되면 단순히 1차적인 사고,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맥락을 파악 못하면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믿고 획감에 빠지죠. 그래서 딱 조종당하고. 여튼 결과는 가족이랑도 멀어지고 또 한 번 분리가 됐었잖아요. 한 살 때 엄마랑.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가 없는데 다시 붙었다라는 하나는 환상이 엄마를 되찾았다가 이 종교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이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그냥 재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순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 특히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런 데 들어가서 자녀를 세뇌가 돼가지고 이랬든 저랬든 그 집단과 딱 붙어가지고 특별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진실이 있고 뭐 비법이 있는 것처럼 혹 해갖고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게 되면 그만큼 자녀 인생은 재활을 하는 시기라든지 약에 적응하는 시기라든지 자기가 경험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노하우를 만드는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자체를 다 박탈하고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좋다더라, 이거 먹어, 이거 가봐, 여기 가봐, 저기 가봐. 다 망치는 거죠. 망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들 무슨 소리 하냐면서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막 눈을 까디짓고 막 비난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부모님 편집증이다. 맞아. 안타깝지만 저 집은 살릴 수가 없는 집이구나. 자녀가 스스로 부모와 절연을 하고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 저 집은 저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엔 자녀 인생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죠. 1회기 때 바로 압니다. 부모 면담을 하면 편집적인가 딱 몇 마디 나눠보면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상담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들 하면 나중에 저를 원망을 하거나 저 잘못이라고 제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죠. 상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걸 하면 인간은 다 처음부터 인지적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느낌, 소리, 톤, 어떤 신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부모랑 대인관계를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사동일시라는 방법으로부터 부모가 안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람을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똥을 싸거나 찡찡거리거나 했었을 때도 늘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찡찡거리면 나쁘다 화를 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 조현병 당사자가 막 화를 냈었을 때 아,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과 현실 원리를 갖다 대가지고 지금 이 아이의 대인관계 수준인데 현실 맥락 하나도 못 보는데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틀렸다라고 하고 네가 지금 병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와와와와와 아, 또 나를 비난한다라고 들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특징을 모르면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육하고 이게 맞다 현실 원리를 알려주려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안 돼. 알려줄 때 웃으면서 혼내는 것도 웃으면서 이런 건 어때 하면 그나마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 사람이 감정이 오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톤이 공격적이잖아요. 타켓을 하는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따뜻한 느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아니라면 이건 다 100% 나를 비난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죠. 인간의 초기 아동기의 특성은 1년 반까지는 결국엔 조현병, 특히 정신병 전체적인 부분들에 이 발병을 하면 퇴행하면 정서 이제 하는 수준이 요 수준으로 퇴행을 해서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아동기의 특성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 정신병 당사자가 왜 저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불안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이 불안은 결국에는 편집적인 상황을 세계관을 가지게 만들고 불안을 조성하게 된 이 원시 불안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고 이거는 나중에 사람을 조종하는 데 이용되는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애적이라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하려면 필요할 때 원할 때 딱 주는 게 사랑이지 지나고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결핍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결핍은 기질적에 따라서 잘해줘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해줘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뭔가 결핍이 생기면 내적 대상,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서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실 대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내적 대상에 대한 환상을 계속 품은 채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봤었을 때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100점짜리 엄마의 아주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훅 빨려 들어간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 콩깍지가 씌우고 야반 도주하는 그 드라마의 특징을 가진다. 불면병은 결국 영아인지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이고 이 특징을 보면 잘 알고 왜 퇴행을 하느냐면 정서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그냥 나는 정서를 없는 상태,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초기 상태로 대응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악이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그 특징은 정신화에 문제가 생긴다. 정신화는
주고받는 어떤 의도, 맥락, 상황, 분위기, 톤,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 그 밑에 있는 속뜻,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2차적인 사고인데 당사자들이나 어린 영아들은 1차적 사고밖에 못한다. 그래서 잘 속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얻는다. 또한 정서가 차단됐기 때문에 차단된 정서 때문에 동기가 지속이 안 돼서 금방금방 포기를 하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어떤 정신화가 안 된 사람들은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꽈다줄게, 이쁘다,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냥 입에 발린 그리고 사람을 꼬시는 어떤 그런 말들, 상황이나 이런 데 금방 잘 속는다. 파악을 못하고 어떤 의도 같은 것을. 그러면서 종교에 잘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에서 교인들을 모아서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용한다. 그것은 조사동일 시 처음 했던 방법들이고 교주들은 그런 어떤 환상들을 자극하고 사람을 세뇌시키고 하는 방법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술을 써서 세뇌시킨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좀 답답해서 그런 거네요. 앞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한 부분 한 파트 제가 한 번에 너무 길게 한 시간씩 했는데 1, 2 해서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기본 어떤 이론들 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궁금한 게. 왜 망상이 생기지? 분열이 뭐지? 이걸 설명해줘. 왜 병식을 가지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줘. 병식이 가지 못하면 병식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저기에 저 사람들은 CCTV를 달아서 날 감시한다라고 얘기할까? 그거에 대한해서 내가 이해가 되게끔 풀어서 이런 과정으로서 이렇습니다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렸었으면 예를 들면 이게 농이 졌어,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왜 이게 염증이 생겨요라고 하면 우리 중에서는 이런 균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이 며칠 전에 수영을 하다가 그 균이 묻어서 피부에 접촉해서 이제 농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항생제를 먹으면 다시 다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 깔끔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기전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 조현병이라서 뭐 그건 대인관계가 어렵고 대인관계 왜 어렵냐고. 왜 직장생활 유지 못하냐고. 왜 방 밖으로 못 나가냐. 그건 조현병의 특성이었어. 나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1단계에서는 어떤 결심을 했고 결국에 방에 틀어박히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틀어박혔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내가 충분히 이제 알겠어 하고 하게끔 좀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던 게 가족으로서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이론들이라든지 학파, 특히 성격 구조와 정신병 안에 있는 구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 그러면 원리를 알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개념 알면 이런 행동들은 그것 때문이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핵심을 알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교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